네, 안녕하세요. 10월 16일 수요일 기대수 3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이현 선생님께서 기대수 3강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먼저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발표 듣고 가겠습니다. 네, 그 지용현 선생님께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노트를 워낙 잘 정리를 해주셔서 여기 바탕으로 이제 저도 진행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대수 3강에서는 저희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 토픽들의 정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관계, 그리고 동치, 그리고 동치류, 그리고 이제 파티션, 이 네 가지 정의들을 배우게 되고, 이 정의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얘기하면서 정의 정합을 맞추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관계 정의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하셨는지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 관계는 어떤 이제 집합 두 개 A와 B가 주어져 있고 그 A와 B의 곱집합의 원소가 되면 그걸 이제 관계라고 합니다. 곱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말씀해 주셔야 아, 돼요. 원소가 부분 아니라. 집합. 아, 네네. 부분 집합이 되면 네,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도 관계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 혹시 튕기신 것 같은데요? 맞나? 9명이 뜨죠? 제 화면에는 이현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목록 목록에? 계시나요? 어, 네네네. 잠시만요. 그럼 이현 선생님 들어오신 동안 그 제 노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면, 어쨌든 오늘 제 노트 갖고 얘기를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부분이 있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제 노트의 기준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제가 보기 편하게 작성한 게 좀 커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작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를 위한 노트인 게 좀 크고, 그러니까 약간 저를 설득하는 노트인 거죠. 근데 그 저를 설득하는 노트가 여기 계신 모두를 설득하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 사람이 뭔가 되게 맞게 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틀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쓴 노트가 나는 설득이 되냐라는 그런 포인트에 좀 맞춰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오늘 그 노트에 서술 그 책처럼 서술하느라 어쩔 수 없이 렘마를 먼저 제시하고 그다음에 프로포지션을 제시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포지션을 먼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포지션을 증명하다가 이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렘마로 앞으로 뺀 거거든요. 그래서 노트 순서 자체는 렘마가 먼저 있지만 보실 때는 프로포지션이나 띠어럼을 먼저 보시고 그거 보시다가 이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렘마로 가야 되겠구나. 이 순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네네. 아까 뭐 저기 마이크가 꺼져 있었던데요? 아, 네네네. 근데 왜 갑자기 카메라랑 네, 마이크가 꺼졌는지. 네, 그러게요. 잠깐 튕겼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그러면 다시 공유해 주세요. 네네. 혹시 노트 화면으로 잘 보이시나요, 지금? 지금 공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곱집합의 부분집합으로 관계를 저희가 정의를 했고 배동성 선생님 발표해 주신 대로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기 정의에서 같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함수 해서처럼 두 집합 A, B를 두고 있지만 이게 꼭 다른 집합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용현 선생님께서도 리마크로 이게 같은 함수 A로 이루어진 곱집합 의 부분 집합도 이제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집합에 대한 관계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해주셨고, 여기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이제 기대수 3강에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 같은데, 여기 바이너리 릴레이션이 있어서 되게 흥미롭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곱집합이 이렇게 두 개 집합에서 각각 원소를 뽑은 애들의 투플로 이제 원소가 정의가 되는데, 이게 바이너리가 아니라 여러 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마침 적어주셔서 이 부분을 약간 혹시 지용현 선생님께서 이 바이너리를 적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관계라고도 하고 보통 이양 관계라고도 얘기하는데 저희가 대부분의 다룰 것들은 이양 관계이긴 한데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다룰 것은 이양 바이너리 릴레이션이 대부분이고 저거를 좀 더 그러니까 곱집합이 뭐 하나 A 곱하기 A 수도 있고 A 곱하기 A 곱하기 A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집합 두 개 정도로 곱한 거에서 관계를 생각해서 그래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앞에 저건 더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너리, 뭐 바이너리, 터너리 이렇게 더 붙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더 대부분의 다룰 대상들은 바이너리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더 일반적인 관계도 네,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관계를 표현을 할 때는 이제 곱집합을 부분집합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관계 안에 들어가는 이 튜플 원소의 원소들 각각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인상이 깊고요. 이거는 이 원소들이 이 관계에 튜플이 이 관계의 원소가 아닐 때 이렇게 또 표시하는 방법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것도 기대수 내용에는 없는 건데 되게 뒤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좀 유용한 표기법인 것 같아요. 혹시 이거는 다른 곳에서도 쓰이는 표기법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이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음, 게 등식이랑 부등식. 아, 네, 이런 것처럼 여기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네네네. 저 R 자리에 등식이랑 부등식 넣으면 그것도 관계 아닌가요? 일종의? 그러네요. 아, 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그래서 거. 우리가 흔히 하는 관계가 그 부등식 관계랑 등호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일반화해서 서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코멘트 하시고 싶다 하시거나 뭐 이 관계가 곱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정의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시면 혹시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동치 관계가 나오는데요. 관계 중에서도 좀 흥미로운 관계 하나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치 관계 정의 한번 연습해서 말해보실 분 계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치 관계는 그 뭐죠? 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첫 번째는 reflexive라 그래서 이제 A와 A, 그러니까 어떤 관계 R을 정의를 했을 때 A와 A의 그 자기 자신하고의 이제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시메트리라 그래서 A와 B가 관계가 있으면 B와 A가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트랜지티브라 그래서 A와 B가 관계가 있고 B와 C가 관계가 있으면 A와 C도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연습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equivalence relation은 릴레이션의 한 일종인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reflexivity를 만족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 릴레이션 안에 A, A,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저희는 릴레이션을 지금 음, S에다가만 하고 있는 거니까 곱집합이 S 맞아요. 곱하기 S 프로덕트 S 이렇게 그거에 부분집합으로서 릴레이션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모든 S의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자기 원소 A에 대해서 A, A가 릴레이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시메트릭 해야 되는데 그것은 A, B를 원소로 가지면 반대로 B, A도 원소를 가져줘야 되고 세 번째로 트랜시티비, 트랜시티비티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거는 A, B가 있고 B, C가 있으면 반드시 A, C도 좀 있어야 된다. 라는 조건인데 그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면 어, 그 릴레이션을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방금 이태호 선생님께서 말해주신 것처럼 그 아까 전장에서 같은 집합에서도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한 이유 자체가 저희가 비대수 3강에서 보시면 이 관계는 두 집합의 곱집합의 원소, 그러니까 그 부분집합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 부분집합 인 관계의 또 일종인 이 이퀴발렌스 릴레이션은 집합 하나에서 이렇게 정의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집합이 하나여야 되나 이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뭐 집합 A, B가 있다고 해도 이거에 뭐 합집합을 생각하면은 하나의 집합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 그래서 그냥 하나로 얘기를 하신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정의를 만족하는 관계가 네, 동치 관계. 혹시 또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이 화살표 표기법이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정의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정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릴레이션인데, 이제 리플렉시브, 시메트리, 그리고 트랜지티브를 만족하는 릴레이션이 되고, 이 세 가지 성질을 좀 말로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모든 생각하고 있는 그 원소 A에 대해서 A랑 A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계가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되려면 동시 관계가 되려면 A와 A가 관계가 있고 만약에 A와 B가 관계가 있다면 B랑 A가 관계가 있는 거고 이제 트랜지티비티는 A와 B가 관계가 있고 B와 C가 관계가 있다면 A와 C가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말 자체는 뭐 이 세 가지 성질을 뭐 당연히 만족할 것 같지만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고 두 원소가 관계가 있다 정의한 건 어쨌든 A, B가 R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정의를 한 거니까 이제 뭐 주어진 조건들이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A와 A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를 전부 다 관계로 정의하자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지용현 선생님께서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밑에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다 보니까 이 동치 관계는 화살표가 항상, 그러니까 모든 이 관계를 정의한 이 세트에 대해서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가지고 화살표가 일단 한번 나가면 항상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게 그려지는 게 동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기법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이 표기법도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냥? 저거는 어떤 네. 추상 수학을 하다 보면 어떤 대상과 관계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데 보통 화살표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관계 자체를. 아, 그리고 저희가 함수를 그릴 때도 어떤 벤 네. 다이어그램 두 개 그리고 그걸 또 화살표로 그리잖아요. 네. 그럼 뭐 관계도 그러니까 함수가 관계이면 그 관계 또한 이렇게 안 그릴 이유가 또 없고 그다음에 저 화살표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 있는데 어 네. 리, 리플렉시버티는 일단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A랑 A가 같으니까 전 화살표 약간 그 머리 부분이 두 개로 전 표시했고요. 네. 그다음에 2, 3번에서 저거 점선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거 그 조건문이거든요. A와 B가 관계가 있을 때 B가 A랑 관계 있는 거지. A랑 B의 관계성이 있다고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A가 B와 관계가 있을 때 B가 A와 관계가 있다라는 말과 A가 B와 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저렇게 음, 점선으로 약간 좀 디테일하게 좀 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이 부분은 증명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조건으로 단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 김성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지난주 스터디 끝나고 나서 1대1 대응을 이제 김성현 선생님 오늘 계신가요? 혹시? 제가 뭐 리스트를 못 봤는데.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네네네. 1대1 대응을 이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동치 조건 같은 조건을 부여해주는 곱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같이 생각해보면 저희가 어, 동치 관계, 관계, 뭐, 이런 정의를 연습하는 또 좋은 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곱집합의 부분집합을 우리가 관계라고 배웠으니까 1대1 대응이 관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1대1 대응이면 그 x 보통 이제 함수를 x랑 y로 집합을 부여를 하니까 그 정의역 x랑 공역 y랑 생각을 했을 때 x랑 y랑 하나씩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x에 대해서 y 하나씩 존재해서 그 뭐죠? 곱집합의 원소로 네. 그래서 이제 네.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이제 부분집합으로 해서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니까 그럼 걔가 네 관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동치 관계인지는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따로. 음, 저도 저,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 네. 우리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겠지만은 네. 질문을 어떻게 잘 할까? 또, 음, 또 고민해 볼 만한 것인 것 같은데, 뭐 수학에서는 더 중요하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저는 김성현 선생님한테 오히려 되묻고 싶은데, 그러니까 질문이 저는 사실 정확히 뭐를 여쭤보시는 건지 한번 말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지금 한 30초만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네, 천천히 생각하시면 저도 그 유현수 선생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이 동치 조건 같은 조건 이 부분이 좀 그 어떤 거를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동치 조건을 부여해 주는 이라고 하시면 이제 어, 딱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조건이라고 하니까 어떤 다른 동치 조건과 비슷한 어떤 조건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신 건지 이런 생각들이 들긴 했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이 부분으로 돌아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확인했습니다. 네. 혹시 저 그 엑ሰር사이즈에 그거 이번 엑ሰር사이즈에 네. 그 바이젝티브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가 존재하면은 네. 두 집합이 있는데 그 두 집합 간에 1대1 대응이 존재하면은 그러면 두 집합의 그 관계를 그렇게 정의했는데 그게 이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된다라는 그 증명을 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그런 말씀이시지 않을까요? 뭐 제 생각입니다. 네. 기갈렌. 음, 제가 그 부분을 잘 거기 잡는데. 앞쪽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 네. 두 페이지 정도 더, 아, 여기 앞쪽이요. 아, 네,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 네네. 이게 이제 바이젝션이 있는 그러한 그러한 두 집합을 이렇게 간의 관계를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라가 엑서사이즈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이런 의미가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음, 저희가 저희가 관계를 흔히 집합을 주고 그 집합의 원소 사이 어떤 관계를 논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논하려는 내용 자체가
어떤 집합과 집합 사이에 어떤 함수를 통해서 관계를 보려다 보니까 저희가 원소를 집합으로 잡아야 돼요. 그럼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그 집합들을 갖는 그 집합인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파워셋을 생각해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워셋을 갖고 관계를 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음. 오, 오, 그렇군요. 또 새로운,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내용이었는데, 그렇군요. 음. 네, 혹시 어떠실까요? 김성현 선생님, 이 정도로 논의하고 넘어가면 괜찮으실까요? 아니면, 아, 네,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한 내용은 조금 더 1대1 대응과 동시 조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그 프로포지션 3번을 음, 보면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개념 자체의 차이를 좀 보신 거면은, 아, 그냥 개념만 보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시면은,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아직 안 다뤘지만 흔히 알고 있는 함수들 많잖아요. 뭐, y는 x, y는 x제곱 이런 것들. 그런 거 보시고, 그건 함수들이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관계들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중에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보시면은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개념인지 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음, 네, 유현수 선생님께서도 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에 대해서 이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어, 이 부분이, 이 특정한 개수의 릴레이션을 찾으면서라고 언급해 주신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시거나 코멘트 해 주실 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렇게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이제 네. 여러 책 같은 것들 봐도 엑서사이즈들에서 이제 관계를 주고 이 관계가 어떤 릴레이션이 있는지 그런 걸 풀어보라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음, 해보려고 한두 개 정도 시도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엔 선생님이 그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그 어떤 관계가 주어졌을 때 그 관계가 결국에는 적어주신 8개, 저 세 가지 조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해봐야지 좀 익숙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혹시 유현수 선생님 이 정답을 이번에 공유해 주시는 거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모두들 더 생각해보고 다음 기회에 공유해 주고 싶으신가요? 그, 제가 원래 공부할 때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특정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성질들이 여러 개 나왔을 때,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군지, 그리고 뭐 성질 두 개가 있으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그걸 다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면서 이 성질들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메트릭이 뭔지 외우지 않아도 외워지는 그런 좀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 이 방법론이. 예를 들어 위상수학, 이게 대수학까지는 이런 방법을 계속 했었는데, 이상으로 가니까 조건이 이제 특이한 조건들 중에 T1부터 T6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6개예요. 그것만 봐도. 음, 그러니까 2에 6제곱계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다 찾고 앉아 있으려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초반 단계에서는 이게 꽤나 도움이 되는데 저도 이걸 했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답을 제가 뭐 외워두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는데 뭐 직접 써가면서 같이 저는 채울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곱하기 3개로 주신 이유가 이 리플렉스인 거랑 아닌 경우, 인 거랑 아닌 경우, 인 거랑 아닌 경우, 이렇게 해서
네네, 맞습니다. 네. 아, 제가 그 리플렉시브 아닌 거 찾아보려고 생각을, 그러니까 많이는 못 해보고 조금 해봤는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웬만하면 다 리플렉시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등호다. 그러면 등호는 A랑 B랑 같으면 B랑 A랑 같은 거고, 사실 그러니까 A는 A랑 그게 아니죠. 리플렉시브니까 A는 A랑 무조건 같을 거고, 뭐 네. 합동이다.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랑 그 삼각형은 그 삼각형이랑 합동일 거고, 닮음이어도 자기 자신하고 닮음일 거고.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거 리플렉시브가 아닌 걸 찾기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거, 그, 나머지들도 그렇게 해서 8개 조건이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 XX다. 뭐 이러면 뭐가 있을지 찾아보는 게 일단은 당장은 이제 못 찾아도 두고두고 이제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저거 보고, 글 보고요. 네. 저는 부등호 있잖아요. A가 B보다 크다? 어, 네, 그 관계는 네. 트랜지티브만 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부등호인데 크거나 같다는 이제 그거는 리플렉시브랑 트랜지티브만 되고 시메트릭은 안 되는 그러네요. 더. 게 근데 제가 혹시 이해를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시메트릭도 되지 않나요? 부등호가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네, 작다. 그러면 시메트릭이면 B가 A보다 작다. 네.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관계라는 게 그러면 만약에 A가 B보다 작은 게 참이라면 네. B가 A보다 작다도 참이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실수에서는 이게 딱 위계가 정해져 있어서 동시에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메트릭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등호 관계라는 게 예를 들어서 네, 뭐 오른쪽이 크다라는 부등호면 네, 그 시메트릭을 할 때도 오른쪽이 크다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아, 정의할 때 뭐 A가 B보다 작다를 A, B로 이렇게 딱 정의를 해줬으면 그게 아, 똑같이 B, A는 그렇게 가고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를 A, B로 뒀으면 B, A는 반대로 이렇게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네,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배동 선생님이 또 그 정의 단계에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걸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면 일단 그 질문은 어떤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아니라 릴레이션 자체에 대한 질문이죠. 그 부등호 자체를 릴레이션으로 볼 때 어떻게 방향이라는 거를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질문인데 그러면 일단 정의대로 릴레이션의 정의가 A 곱하기 B의 부분집합이었잖아요. 그러면 가장 단순한 뭐 이그젠플 하나를 생각을 하자고요. 우리가 S라는 전체 집합을 설정을 했고 거기서 릴레이션을 부동호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뭐 A가 B보다 크다 그걸로 릴레이션을 줄 수 있다면 정말 그 릴레이션이란 집합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 그러면 그 전체 집합을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전체 집합은 뭐가 될까요, 혹시? 뭐 자연수 정도가 되겠죠. 네, 자연수면은 꽤나 쉽게 될 텐데 사실은 더 쉽게 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음. 그 순서 관계긴 한데 어쨌든 주어진 관계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 집합들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연수의 부분 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거 하면 뭐 공집합이겠지만 공집합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원소가 하나인 집합 생각해보면 그것도 딱히 의미가 별로 안 보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본인과 본인이 관계가 있냐 없냐 안 생각할 테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면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를 생각할 수 있는 뭐 1,2라는 집합을 주고 s를 그걸로 주고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를 r이라고 정의를 할 때 그러니까 r이라는 친구가 집합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방향이나 어떤 그런 의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정의선에서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의선에서
이게 뭐 그 부등호가 시메트릭이냐 뭐 리플렉시브냐 이런 질문이 해결이 돼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또 일단은 정의선에서 구체적으로 써보고 그다음에 이제 성질들이 나왔으니까 성질들은 이태호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뭐 아까 경우에는 뭐였냐 XXO랑 OXO였나 뭐 이런 거 찾으셨잖아요. 뭐 나머지 6개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좀 하기가 시간이 애매하면 각자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시를 이렇게 네, 생각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 좀 들여서 각자 생각해보고 슬랙에서 또 더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함수 관련해서 푸는 부분은 저는 이제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있으셔서 공유해주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 레마들은 나중에 저희 엑서사이즈 푸는 데서 다 나와가지고 미리 해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공유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바로 동치류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할 저는. 때 네. 귀류법을 좀 많이 썼는데, 근데 저기 공유해 주신 걸 보다 보니까, 굳이 귀류법 안 쓰고 그냥 해도 되겠다, 네,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또 계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서, 혹시 네. 제가 프로포즈랑 3번에서 저 빼먹은 그 유연서 선생님 커멘트 주신 게 있는데, 저기서 추가된 게 저때 그 R이 이커밸런스 릴레이션 온 그 파워셋 오브 A 이 말이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 빼먹었어요 타이핑에.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에 대한 프로포션 자체가 제가 이거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R이 음, 이커밸런스 릴레이션이다라는 문장을 제가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빠뜨려서 지금 노트 따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엑서사이즈 푸시면서 특별히 나누고 싶은 인사이트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음. 아까 이 부분은 이제 또 각 원소를 대상으로 볼 때 또 생각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다라는 부분이 저는 네,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다른 부분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는 이제 네, 인덱스 패밀리를 먼저 정의를 하고 어, 거기에서 이제 파티션이랑 동치류가 정의가 되는데 저는 그 기대수 3강 영상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게 인덱스 패밀리라는 정의가 이것을 정의할 때 꼭 필요한가? 그러니까 파티션이나 동치류를 정의할 때 필요한가? 왜냐면 저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물론 쓰일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한 내용 같이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네, 선생님들께서 추천해주신 이 토폴로지 책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쓰지 않고도 정의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저는 좀 더 깔끔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티션을 정의할 때, 디스조인트한 non-empty subset들이고 그들의 이제 유니언이 그 주어진 집합이 되는 그 콜렉션을 파티션이라고 정의한다. 이게 되게 네, 저는 깔끔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기대수 노트에서는 이 인덱스 패밀리를 먼저 정의를 한 후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 노트는 현재 제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서술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인덱스도 빼밀려는 개념을 정의해서 서술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테라지김 님 노트에서는 그냥 이 알파로 해서 그냥 인덱스 써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서브 세트를 모은 거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게 찜찜해요. 저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넣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무시하시고 넘어가셔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있어서 더 좋긴 했던 게 말씀하셨듯이 그 채널 지기님 영상에서는 그 정의를 되게 간략하게 하시고 넘어가셔서 어, 여기에서 이렇게 자세히 다뤄주셔서 좋긴 했습니다. 또 수학이 전공이 아닌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기법들도 굉장히 배울 만한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가 보통 그냥 저희 화살표 함수 나타낼 때는 그 집합과 집합 사이의 대응을 나타낸 거고, 그냥 저 꼬리표 넣는 것은 원소끼리 관계. 그러니까 i는 i 집합의 원소가 ai에 대응된다. 그러니까 원소끼리 대응을 표시해주는 기호인 거고, 그다음에 저기 는 콜론 또는 콜론하고 는이 있는데, 콜론 기준으로 저 a 서브 i를 저렇게 정의하겠다라는 어떤 데피니션의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a 그 서브 i를 저렇게 정의하겠다. 그러니까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이 A 서브 I가 되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는. 왜냐면 콜론을 그 오른쪽에다 붙였으니까. 네. 네, 혹시 이 인덱스드 패밀리 관련해서 뭐 코멘트 하고 싶으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정의 연습해 보시는 것도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파티션 조금 하시다가 뭔가 애매한 지점이 있으면 일로 넘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건 음, 애초에 그 채널직님 영상에도 없었던 내용이고, 제가 음, 조금 더 내려서 좀 얘기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유니온과 인터섹션 정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들의 유니온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인터섹션도 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봐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티션의 정의 한번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파티션이라는 건 어떤 셋, S라는 셋이 있을 때 그 셋의 부분 집합들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논엠티한 부분 집합들의 유니온이 전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집합들끼리 서로 다 디스조인트 해야 된다. 그래서 디스조인트한 논엠티하고 디스조인트인 부분 집합들끼리 들의 모임인데 그거를 유니온했을 때 자기 자신 전체 S가 되면은 네, 파티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파티션은 부분 S에 있는 파티션은 S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 음, 예, 인데 그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네,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계신가요?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집합 S를 이제 생각을 할 때 그 S의 그 인덱스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들을 이제 인덱스드 셋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인덱스드 셋은 이제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인덱스드 셋 각자는 이제 공집합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인덱스드 셋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만약에 i와 j가 그러니까 인덱스가 다른 경우에는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모든 그 유니온이 어, 원래 있던 그 집합 S가 되어야 합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언급하고 싶은 거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저 없으시면, 또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네, 저는 파티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한번 제가 말하는 대로 혹시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나요, 이현 선생님?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모 하나 그려주세요. 좀 크게. 어, 네모 하나 그리고 이 전체를 S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네모의 테두리에 아무 두 점을 뽑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선을 연결해 주세요. 좀 꼬이지 않은 선으로.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선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아무 두 점 선택해서 또 아무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뭐 통과해도 상관없고요. 어, 교차해도 상관없고 꼬여도 상관없겠네요. 네. 뭐 네. 이렇게 자유롭게 그릴 수 있잖아요. 네. 저한테는 이게 정확히 파티션이거든요. 이 어, 그림들이 이 각각의 부분들이 결국엔 이 선들에 의해서 교집합이 없게 분할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S 전체를 또 네모를 쳐줬으니까 이 네모 전체에 지금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부분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런 일곱 개의 AI들이 생긴 거죠. A1부터 A7까지가 생긴 거고 각각은 공집합도 아니고 교집합이 공집합도 아니고 합집합은 S고 한 이런 그림이 나타나니까 저는 이게 파티션의 개념을 잘 나타내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나가면서 언급했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오일러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이런 그림은 그 벤 다이어그램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걸 표현을 잘 안 하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 뭐 포함 관계 있으면은 좀 하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오일러 다이어그램은 그런 포함 관계나 뭐 교집합이 없다거나 이런 걸 표현할 때 조금 더 유용한 방법이라서 예, 예, 음. 어쨌든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잘 안 쓰는 말인 것 같고 어쨌든 이 그림을 저는 딱 떠올립니다. 분할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추상, 엄청 보기가 좀 편하네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음. 저는 제가 이번 주에 뭐 많이 못하기도 했는데, 이번 주 거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이, 사실 함수, 그리고 1대1 대응, 역함수 이런 거까지는 다 해야지.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대상 같으니까. 그리고 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도 있고. 근데 되게 저한테는 이번 주 내용들이 좀 뚱딴지 같이 느껴졌달까? 약간 음. 분할 같은 개념을 분할은 사용은 하긴 하지만 사실 동치유나 이런 거는 접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걸 배우지? 근데 또 저희가 또 순서 구조나 이런 건 또 안 배웠잖아요. 이번 주 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네. 리플렉시브랑 이런 거를 다루다 보면은 또 다른 경우가 생겼을 때 아까 부등호 관계 약간 그런 거를 순서 구조라고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하고 그런 내용들도 봤는데 근데 그런 것도 안 다루는데 약간 분할과 동치류의 if and only if를 보고 약간 이게 왜 중요하지? 약간 이런 의문들이 되게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되게 불편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불편함 정도 조금 남기고 싶었습니다. 음. 그, 약간 제 코멘트 살짝 드리면, 네네. 저는 이커버런스 릴레이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등식의 추상화에 지나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식 저희 잘 알잖아요. 뭐 A는 B. 그래서, 그럼 같다는 게 뭔데? 라는 질문을 하에서 추상화된 게 저는 이커버런스 릴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가 아는 등식이 흔히 그냥 등식만 있는 게 아니라, 김영삼 씨 모듈러 개념 괜찮으신가요? 네, 나머지 네네. 연산, 그래서 네, 그 모듈러 등식을 푸는 과정에서 저 동치류들이 하는 작용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커버스 릴레이션 중에 등식도 이커버스 릴레이션이지만, 그 모듈러 관계도 하나의 이커버스 릴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코멘트 남겨봅니다. 저 김나원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사실 뭐 기초부터 시작한다 이러면서 집합론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마치 그 느낌이죠. 수학은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에서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가장 첫 벽돌부터 쌓으면서 이렇게 쌓아 나가는 첫 단계에 있다는 그런 느낌이 우리가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고요. 참여하면서. 그런데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배경 지식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지용현 선생님의 어떤 말씀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지용현 선생님은 모듈러라는 관계를 합동이라는 관계를 이제 말씀을 뭐랄까 배경 지식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거기에 배경 지식이 없다면 그런 거는 뭐 나에겐 와닿지 않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내가 그걸 좀 안다면 그거 쓰니까 이 관계라는 개념이 좀 더 명료하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1이 2보다 뭐 작다. 이런 말을 할 때 순서 관계라는 걸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부동어 처음 배우는 거는 초등학교 때니까 그때 이제 자연수부터 시작을 하죠. 그걸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너무 바닥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부등호를 쓰려면 부등호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뭐 내가 알기로 그것은 뭐, 뭐 스트릭트 토탈 오더라는데 내가 오더라는 걸 공부를 안 했으니까 조금 불편하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은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좀 활용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또 스터디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은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고등학교 수학을 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또 뭐 중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게 있다면 그건 자유롭게 써도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 이그잼플을 우리가 배운 것 안에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심지어 뭐 전혀 뭐 생뚱맞게 들리는 곳에서 가져오셔도 누군가에겐 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 그거면 충분하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니까 다룰 텐데 한강을 따로 떼서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거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용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예제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뭐 정수를 가져와서 정수를 뭔가 그 모듈러 연산 뭐 이런 거를 줘서 그 동치류로 분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할하고 이게 동치류랑 그 if and only if 관계를 볼 수 있다. 는 그냥 뭔가 보면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좀 다른 예제를 생각을 해보면, 분할을 하는 게 왜 동치류로 나누는 거지? 라는 게, 네, 저 스스로한테 아직 의문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다른 예제를 조금 더,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좋네. 부분은 3강 마지막에 저희가 그, 증명하는 엑서사이즈 두 개 있거든요. 어떤 파티션을 하는 행위랑 어떤 그 어떤 동치 관계된 어떤 그 if and only if에 대해서 다룬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 오늘 이 부분 같이 할 것 같아요. 동치류의 집합이 왜 파티션이 되고, 파티션은 왜 동치류가 되는지 한번 이따 같이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공학하는 사람인데, 공학하는 입장에서 김나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이게 도대체 배워서 어디다 쓰지 하는 마인드를 저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우리가 기대수를 계속 배우다가 이 파티션이나 동치류가 쓰이는 부분을 보면 좀 더 인상 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동치류의 정의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동치류 정의 말씀해 보실 분 계신가요? 음, 그러면 제가 제- 아, 네네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동치류를 이야기하려면 동치 관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하니까, 집합 S에 대해서 동치 관계가 정의가 돼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원소 X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X의 동치류, 그러니까 equivalent class of X의 정의는, X랑 어떤 Y라는 원소, 다른 원소 Y라는, 뭐 다르다고 하기면, 어떤 X의 원소 Y랑
서로 동치 관계에 있다. 즉, X 릴레이션 Y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한 Y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가 X의 동치류라고 부릅니다. 네. 네, 저는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분들 뭐 코멘트 있으시거나 또 연습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집합 S가 있고 그 S 곱하기 S라는 곱집합이 있어서 그 곱집합에 이제 동치 관계 R을 줬을 때 그 어떤 S의 원소 스몰 x, S의 원소 이제 스몰 x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스몰 y라는 원소가 있어서 그 x와 y가 이제 동치 관계인 y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이제 x에 대한 동치류라고 합니다. 네, 완벽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치류를 할 때는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그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원소에 대한 동치류 이렇게 서술하는 게 좀 동치 관계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원래는 단어에만 볼드 칠했는데 제가 여기선 특별히 이커밸런스 클래스 오브 X도 볼드체로 해놨어요. 왜냐면 어떤 원소의 동치류다라고 말을 해야지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들을 조금 남겨놨습니다. 네, 디테일이 많이 녹아있는 노트여서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음. 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어, 결국에 이 동치류의 좀 약간 성질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질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아까 이태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y가 x랑 달라야 할 필요는 없는데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랑 이제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x는 항상 그 자신의 동치류에 속한다. 그 원소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이 밑에 두 가지는 어, 만약에 두 가지 두 개의 다른 이름의 이제 이퀴벌런트 클래스가 있을 때 얘는 서로 교집합이 없거나 아니면 같은 집합이다라는 거를 이제 성질 두 가지로 이렇게 적어주신 내용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그 예시를 들어봤거든요. 그 이따가 이제 파티션이랑 동치류랑 어떤 대응이 된다? 이런 네.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아까 네. 이제 김남호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예시를 좀 들어봤는데, 뭐 꼭 숫자로 들 필요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포유류다라는 게 있고, 그 포유류라는 관계가 있겠죠. 그럼 이제 사람도 포함되고, 뭐 개나 고양이도 포함되고, 뭐 사자나 호랑이, 곰 이런 애들도 포함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동치류로 뭐 곤충이다 이런 애들이 있을 때 뭐 개미나 뭐 벌이나 이런 애들이 포함이 되겠죠. 근데 뭐 사람이랑 어떤 이제 개미나 이런 애들이랑은 같은 동치류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동치 관계를 이렇게 그렇게 주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2번하고 3번이 그렇게 되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파티션을 그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음, 식으로,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좋은 직관이신 것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그 지용현 선생님께서 쓰신 화살표로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쉽게 생각이 되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동치 관계들은 모든 원소에서 화살표가 나가고 일단 하나에서 다른 원소로 화살표가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무조건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화살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해도 이 W는 Y로 가고 Z로 간다면 무조건 여기 사이에도 이렇게 돌아오는 화살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두 집합이 있을 때 이렇게 여기 안에끼리는 동치여서 화살표가 막 돈다고 할 때 얘가 다른 집합에도 속하면 어쨌든 얘로 화살표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얘네끼리 화살표가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도 무조건 화살표가 다 이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빠르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이 부분, 네, 여기서 그 렘마 1번에 1번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게, 그러니까 어떤 원소의 그 동치를 고르면 그 원소는 반드시 그 동치류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공집합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에게는. 그러니까 원소를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무조건 화살표가 생기는 집합이다. 네. 혹시 다른 코멘트 더 있으신가요? 제가 맥락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저거로 드리면 방금 배동성 선생님께서 들어주신 예시로 들면 그러면 포유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그런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객과 동물의 그런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생각을 하면은 객과 동물의 관계는 포유류과 동물의 관계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 그게 좀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디스조인트 하지도 않고 이퀄 하지도 않지 않나? 약간 네, 그런 질문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가 잘못 짚고 있는지 네. 이코밸런스 클래스는 셋 하나에서 논해야 돼요. 애초에. 지금 그냥 셋 다른 종류 두 가지를 제시한 거 아닌가? 음, 그게 뭐 예를 들면 전체 셋을 포유류로 잡으면 네. 그 안에 이제 뭐 객과도 있고 뭐 고양이과도 있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객과에 들어간다고 고양이가 동시에 속할 수 없으면서 그 모든 과를 다 이렇게 합하면은 포유류 전체가 나온다라는 게 된다면 예. 그러면 이퀄리브런스 클래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과를 기준으로 나눌 거면 아예 포유류라는 전체 셋보다 아예 모든 동물 이렇게 하고 모든 과를 이렇게 다 나누면은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근데 제가 제시한 거에서는 이제 뭐 생물 전체 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 중에서 뭐 포유류도 나누고 곤충도 나누고 뭐 또 뭐 있죠? 뭐 양서류 나눌 수 있고 파충류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참 대화가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즐겁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 배성성 선생님의 말씀에 대한 김나원 선생님의 질문, 너무 정확했다고 생각하고, 핵심인데요. 일단, 예, 제가 막 답을 드리는 그런 태도일까 봐 좀 계속 걱정이 되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이제 렘마 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2번, 3번 명제나 뭐 아니면 아래 문클래스에 있는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전부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네. 우리는 파티션을 정의는 했지만 아직 파티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 명제는 동치관계에 대한 명제고. 근데 배동성 선생님의 예제를 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포유류들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포유류들 안에 있는 애들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곤충들을 생각하면 개미와 벌은 같은 곤충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가정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뜻은 뭐냐면 그 뒤에 내용을 가져오신 거예요. 뒤에 파티션으로부터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아니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은 각각의 파티션 안에 있는 그 AI들이겠죠. 우리의 노테이션으로는 그 AI들이 동치류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암묵적으로 조금 직관적으로 사용을 하신 거고 이 경우에는 포유류랑 곤충 이렇게 두 가지 어떤 부분들을 준 다음에 그 부분 안에 있는 것들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관계가 무엇인지 뭐 그 제가 생물학은 잘 몰라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같은 종이다를 관계로 주려고 할 수 있겠죠. 뭐 같은 과다라고도 관계를 줄 수 있을 텐데 과가 같냐
종이 같냐는 관계가 다르잖아요. X와 Y가 같은 종이다. X와 Y가 같은 과다. 그러니까 어, 배동선 선생님은 같은 종이다라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주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신 건데 김나원 선생님께서 정확히 그 부분을 이제 배동선 선생님이 명료하게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럼 객과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객과도 일종의 동치류 아니냐라고 하면 동치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같은 과다라는 관계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아래에서 그게 동치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릴레이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또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말씀을 해도 돼. 어, 뭔가 그 결국에 그 세어럼 6 쪽에 가서 보면은 좀 미리 5군요. 미리 얘기를 해서 6 쪽에서 그 파티션과 결국에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동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파티션도 더 파인한 파티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런 식으로 또 나아가나요? 요 렉처가?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파이난 파티션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음, 이거는 그냥 제 직관적인 생각이었는데요. 아까 예를 들어서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에서 뭐 우리가 종속 강문, 뭐 과문, 강문계, 뭐 요런 레벨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종의 레벨에서 분명히 다 모든 생물을 구분할 수 있고 과의 구분에서도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종과 과는 이제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각각의 종으로 구분하는 것과 과로 구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각각의 파티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보다 종은 더 파이난 파티션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이런 류의 내용들이 좀 유의미할까요? 우리 음, 디스커션에. 이제 저걸 수학의 언어로 옮긴다고 하면 집합과 그 집합의 원소가 뭐냐는 것을 저희가 규정을 해야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이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합을 어떻게 주고 그 집합 그러니까 뭘 모을 거냐라는 거죠. 그냥 모든 생명체를 모아놔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동치 관계를 뭘로 설정할 건지에 따라서 파티션은 따라서 같이 달라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동치 관계를 이제 같은 종끼리 같은 어, 동치 관계라고 보자 하면은 이제 파티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넓은 파티션으로 이제 정해지는 이 넓은 동치류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동치 관계라는 거를 같은 종이 더 작은 개념이군요. 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넓게 된다 하면 같은 종으로 한다 하면 이제 이 빨간 애들끼리 여기 안에서도 요런 애들끼리가 이제 동치류가 되는. 그래서 한 집합을 꼭 한 집합에 한 파티션만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치 관계를 같은 집합 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파티션이 파인하게 나뉠 수도 있고, 좀 크게 나뉠 수도 있고. 그 질문 다시 들으면 저 생물이란 집합은 그러니까 뭘 모았다고 할 거냐인 거죠. 그러니까 뭘 모았다고 치면 거기서 뭘 모은 것 중에 두 개를 뽑아요. 그럼 그 두 개에 대한 관계를 저희가 명시를 해줘야지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했던 논의들을 할 수 음,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들이 잘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혼돈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음, 그러니까 정확히 집합을 어떻게 물 것인지 명시를 해주고 명시했으면 그거 기준으로 그냥 두 개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관계를 어떻게 줄 것인지도 명시를 해줘야 되고 관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파티션을 이룬다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게 예를 들었던 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한 가지 뭐 제시를 해보자면 생명체 전체에서 이제 새끼를 낳는 방법
릴레이션을 준다. 그러면 포유류는 그 그 뭐죠? 릴레이션을 어떤 집합에다 주는 거예요? 그 그러면? 생명체 전체에다가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체의 전체가 집합이라 한다면 그 생명체 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소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라고 하면 그럼 될 것 같아요. 지구상에 있는 두 생명체를 아무거나 고른다고 쳤을 때 관계는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새끼를 낳는 방법이다. 그러면 포유류는 뱃속에 가졌다가 이제 낳는 거고 곤충은 이제 알로 낳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이랑 뭐 개미는 그 관계가 없겠죠. 근데 사람이랑 개는 관계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좀 더 기준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음. 사실 방금 급조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비판점이 뭐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우선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김성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것 같은데, 아까 이런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하나요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4강을 봤는데 해석학 개론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더 파인한 그런 파티션을 다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저희 3의 배수랑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이네, 2이네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그거를 6의 배수 나머지 1, 2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되지 않나? 저 계산 안 해봤거든요. 그거 약간 더 파인하게 되지 않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예시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토폴로지에서 좀 더 파인한 토폴로지를 찾는다거나 뭐 이런 거를 예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뭔가 예시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생명체에 대한 종속 강론 그걸로 하면은 확실한 예시는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이걸 우리가 논의하나요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 저 렉처 노트에는 없더라고요. 네. 음.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정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같고요. 파이난 파티션이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해석학을 혹시 공부하셔서 그 부분을 좀 떠올리셨나 싶기도 한데 이제 적분에서 파이난 파티션이라는 언급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파인이라는 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뭐 두 파티션이 주어져 있을 때 한 파티션이 다른 놈의 부분 집합일 때 더 잘게 쪼개져 있을 테니까 파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으로 가져가서 그 조건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종이 좀 더 파인한 거고 그 다음에 꽈가 좀 더 딱딱한 거죠. 딱딱한 게 아니라 뭐야 코서라고 하나요? 코서한 음. 놈이라면 그러면은 과 같다. 과가 아니지. 종이 같다 하는 릴레이션을 R이라 두고, 과가 같다. 이러면 이 릴레이션을 S라고 두면, 아, X랑 Y가 R에 의한 관계가 있으면, 그러면 걔네들은 S에 의한 관계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두 파티션에 관한 명제를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에 관한 명제로 모두 다 변환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좀 배움이고, 근데 사실 집합론에서는 이제 이 기대수 강의를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보통 표준적인 집합론에서 그거를 더 깊게 들어가진 않고 이제 그래서 잘 다루지는 않고요. 그게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파티션과 그 파티션들과 그리고 이퀴밸런스 릴레이션들이 어떤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라는 게 지금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1대1 대응이 이해가 된다면 그런 질문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예, 파티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으로 번역이 된다는 건 번역이란 표현도 정확하진 않죠. 번역은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1대1 대응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재밌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답변을 드리자면 네. 우리는 안 다룰 것 같다라고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서브 시그마 알제브라 같은 느낌으로 조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어, 좀 그런 거랑 좀 관련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그거랑은 또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면은 파티션은 딱 그 유니언 같은 거를 다 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파인하다, 덜 코어스하다라는 거를 스트레이트 릴레이션을 잡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드디어 동치류의 집합이 파티션이다. 그리고 파티션이면 동치류의 집합이다. 결국에 두 개 같다. 이거를 이제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동치류의 집합이 파티션이 된다. 이거 이제 증명을 하는 논리를 한번 설명하시거나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방금 앞에서 같이 봤던 동치류는 공집합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동치류는 서로 이제 교집합이 없다. 모이면은 전체 세트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 분 계신가요? 제가 그 증명한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노트에 슬랙에 올렸는데요. 첫 번째로 파티션이 되려면은 그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집합이 일단 공집합이 아니다부터 해볼게요. 어떤 집합 S에 대해서 그 S의 원소 아무 원소를 고르더라도 그걸로 만들어진 equivalence class of X는 무조건 공집합이 아닌데 왜냐하면은 X랑 X, X라는 릴레이션이 있으니까요. 그 원소가. 그래서 X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 일단 두 번째로, 이제 두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있을 때, 걔네 교집합을 하면 그 교집합 아무것도 없다. 서로 다 이렇게 디스조인트 하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퀴밸런스 클래스 X1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X2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을 때, 그러니까 클래스 오브 X1, 클래스 오브 X2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보고, 걔네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귀류법으로, 만약에 공집합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거기 안에 원소 어떤 y라는 게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어, y랑 x1이랑도 릴레이션이 있고, x2랑도 릴레이션이 있어서, 그 x1이랑 x2가 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 트랜지티브한 저기 조건 때문에,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에. 그래서 X1이랑 X2를 애초에 뽑을 때 서로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그 공집합이 되도록 다른 거를 뽑았는데, 제가 그 얘기는 안 해요. 처음에 X1과 X2가 릴레이션이 없다. 서로 동치 관계가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뽑았을 때, 어, 결론은 귀류법을 했더니 마지막에 동치가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모순이 생겨버려서 서로 그 클래스 간의 교집합에는 아무것도 원소가 없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돼서 이제 디스조인트 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각각의 그런 XI, 클래스 오브 XI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유니온을 하면 전체 집합 X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증명한 거는 유니온 오브 클래스 이퀄 X를 증명했거든요. 그러면은 왼쪽이 오른쪽의 부분 집합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른쪽이 왼쪽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래서 양쪽에 각각 이렇게 부분 집합이다를 증명했는데, 왼쪽이 오른쪽이 되는 건 좀 자명하다고 썼어요. 왜냐하면 그 X의 부분 집합들을 다 유니온한 거니까. 그리고 그 집합 X의 모든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저희는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유니온하면 이제 자명하게 부분 집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니죠. 당연히 그 부분 집합들을 유니온한 거니까 그냥 그것들 유니온 해도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그냥 자명하다고 썼거든요. 이게 조금 집합론이나 논리학적인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제가 아는 지식하에서는 자명하다고 일단 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방향은 이제 전체 집합 X가 유니온 오브 클래스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러려면은 이제 전체 집합 X에서 아무거나 X를 하나 뽑으면, 어, 그 X가 속해 있는 클래스를 찾을 수가 있다로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체 집합 X의 아무 원소, 임의의 원소 XI를 뽑았다? 그러면 XI, 클래스 오브 XI에 XI가 들어가니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원소를 뽑아도 항상 찾을 수 있으니까 둘은 같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증명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태호 선생님께서 하신 증명이 제가 한 증명이랑 거의 그러니까 다 거의 동등한 논리로 증명했고 근데 저희 이커퍼런스 클래스 세 가지 있었잖아요. 리플렉시버티, 시메트릭, 그 다음에 트랜지티버티. 이 첫 번째 리플렉시버티가 그러니까 이 리플렉시버티로서 증명이 되는 게 1, 3번. 그러니까 그논 엠프티 셋을 모았다는 거. 그다음에 모았더니 전체 집합되는 것은 이건 어떤 리플렉시버티에 대한 결과인 거고. 그다음에 어떤 그 집합들끼리 어떤 디스조인트 유니온은 트랜지티버티랑 이제 시메트릭의 결과로서 제가 증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드리면 리플렉시버티에 의해서 1, 3번이 증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메트릭 트랜지티버티에 의해서 2번이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기호에 대한 설명 드리면 혹시 그 노트 잠깐 위로 올려주실 수 있나요? 아, 전장이요? 네. 아, 혹시 이거 사진 밑에 가려운 거 잠깐 뺄 수 있나요? 사진, 이거요? 네. 네네. 저기 보시면 제가 약간 증명에 약간 라이트닝 표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밑에 쪽에. 조금 여기서는 흐리지만 저거는 보통 저는 그러니까 컨트러딕션 모순이다로 표현할 때 저는 보통 번개 표시를 하는데 이태호 선생님도 같게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보통 컨트러딕션 일어나면 보통 저렇게 번개로 표시하는 편이라서 혹시 그냥 기호에 대한 약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다른 코멘트 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넘어가서 반대로 이제 파티션을 정의를 하면 그 파티션은 반드시 어떤 동치 관계로 정의되는 집합이다라는 거를 이제 또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앞에 거랑 합치면 이제 파티션은 결국에 동치류의 집합이다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혹시 이 부분 논리 얘기해주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증명은 아닌데 그냥 그 감상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네. 솔직히 이 문제 이것도 그렇고 그 이전 것도 그렇고 솔직히 어쩌라고라는 감정이 더 컸거든요. 약간 그럼 뭐 어쩌라는 거지? 왜 저걸 보여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뭘 보이는지도 잘 와닿지 않았는데 근데 오늘 대화하고 나서 약간 파티션을 한다는 개념이랑 동치류 개념이랑 조금은 좀 와닿는 것 같아서 아까 대화가 너무 즐거웠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네요. 저도 사실 이렇게 그 공간을 그냥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걸 파티션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보는 관점이랑 동치류는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런 것들이랑 다 이어서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인 것 같네요. 네. 그 김남 혹시, 선생님께 그 파티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약간 하나 더 드리자면 저희가 이전에 봤던 정의들이 서브셋, 파워셋 이런 놈들 있잖아요. 얘네가 저희를 왜 생각해요? 서브셋, 파워셋 정도로만 봤을 때. 아니면 그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곱집합도 좋습니다. 얘네들 저희가 왜 정의를 하죠? 어,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파티션 계속 얘기할 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그 집합을 파티션을 하고 나서 그 파티션한 애들 그 부분 집합들을 다시 원소로 보고 그 원소에다가 다시 관계를 주고 걔네들을 또 동치료로 분류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에 그 핀트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분 집합으로 놓고 보고 몇 집합을 놓고 주고 하고 곱 집합을 거기 주고 하고 이러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집합들을 다시 원소로 보기도 하고 원소들을 집합으로 보기도 하고 그 부분 집합 간의 함수를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면들이 저는 조금 지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분 집합을 생각한다는 건 어떤 또 다른 집합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파워셋을 생각한다는 건 어떤 A가 아닌 어떤 E의, 그러니까 파워셋 A라는 그 또 다른 집합을 생각하는 거, 곱집합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파티션도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이커맨 릴레이션이니까 하나의 집합이 있고 그 하나의 집합에 대해 어떤 동치 관계를 줘서 어떤 동치류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합을 또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집합이 얘네 다 합치면 어떤 하나의 또 집합이 나온대요. 왜냐면 어떤 게 파티션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어떤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내는 행위 중에서 이게 좀 동치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수학들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파티션을 보는 거고, 그래서 어떤 파티션을 봐야 되는 어떤 또 다른 맥락은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좋은 성질을 가지고 만들어낸다라는 거로서 하나의 답변으로서 하나 코멘트 남겨봅니다. 음. 그 사실 뭐 확률론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렇고 디스조인트하게 뭐 디스조인트하고 카운터블 뭐 어디티브하게 약간 파티션을 해서 다 더하면은 전체가 된다 약간 이런 것들 되게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뭐 안 되면 일단은 디스조인트하게 만들어라 약간 그런 맥락들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합론은 어떤 식으로도 생각하냐면 어떻게 해서 내가 아는 정보가 어떤 S 하나밖에 없을 때 여기서 어떻게 더 집합에 대한 정보들을 뽑아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부분 집합을 해서 거기서 집합을 뽑아낼 수도 있고, 파워셋에서 뽑아낼 수 있고, 정 안 되면 어떤 원소 두 개 줘서 거기 관계에서 뭐 또 이런 집합들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속 새로운 집합들을 서술해낼까라는 맥락에서 집합론을 보는 면도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 책들 보면은 영어로 된 거 보면은 그 거의 다 모든 데피니션 시작에는 let X be a proper class 약간 이렇게 시작하고 그거 하나만 주고 나서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그거 하나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맥락들이 조금 재밌다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그 연산이 새로운 수로부터 새로운 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또 숫자들의 모임을 또 집합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연산도 또 관계로 볼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지금 다 배우고 있지만 파티션이나 동치 관계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많은 것들도 이 언어로 또 설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저희가 당장에 그 합집합과 아니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은 하더라도 어떤 두 개의 집합으로서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집합 연산인 셈이죠. 합집합이랑 그 뭐지? 곱집합이 아니지. 합집합이랑 교집합. 네. 네. 그것도 일종의 어떤 집합에 있어서의 어떤 연산이 되는 거죠. 음, 약간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얘의 지금 증명을 지금 정확하게 뭐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파티션이랑 동치류랑 어떤 동치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를 뭐 조금 더 공부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파티션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큰 거를 하나를 이렇게 쪼개서 분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동치류를 줘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조각 하나만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나머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또 이현 선생님이 오늘 1시간 안에 하겠다고 해서 저 마음속으로 생각한 건, 이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이게 할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노트를 보면서 제가 또
좀 재밌는 그 주장을 하자면 마지막 부분이 조금 빠져 있거든요. 이게 결국 티어렘 5, 6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 부분에 보통 집합론을 간단하게 다룰 때 대미를 장식하는 두 개의 명제인데 음, 사실은 배동원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동치 관계랑 그런 분할이랑 결국에 동치다. 뭐 여기서 동치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대상들이 뭔가 구조적으로 같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겠죠. 그거를 지금 이 CRM 5, 6에서 보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 의심을 해야 될 건 직관적으로 동치라는 걸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직관을 정말 배제하고 DRM 5하고 6만 한번 봤을 때 정말 이게 그 두 대상이 아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명제들인가? 이 두 개만 증명하면 될까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안 되거든요. 이게 5, 6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5, 6은 이 DRM 5를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이퀴버런스 릴레이션이 있을 때 분할을 하나 얻을 수 있다. 인 거잖아요, 결국에. 네, 동치 관계가 있으면 그것에 대응하는 분할을 하나 얻을 수 있다. TRM 6의 경우는 반대로 분할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동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이 두 명제만 가지고 있을 때 그 두 대상들의 모임이 각각 두 개가 있겠죠. 그 두 모임이 아예 같은 구조를 가진다는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가 더 필요한데 이게 저도 처음에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 DRM 6만 일단 보면 분할 파티션이 주어져 있을 때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정의할 수 있죠. 그리고 DRM 5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 분할을 통해 얻은 동치 관계에서 또 분할을 만들어내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분할해서 동치 관계를 얻고 거기서 또 분할을 얻게 되잖아요. 그 새로 얻은 분할과 기존에 주어져 있던 분할이 같은 것이다. 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결국에 그 대응 관계가 1대1 대응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셈이고, 또 CRM 5도 조금 더 말을 하자면, 동치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분할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그 분할에서 마찬가지로 다시 동치 관계를 줬을 때, 원래 동치 관계가 같다까지 말을 해야 이게 두 대상의 모임의 구조가 아예 같다. 제 범주론을 배우신 분은 이게 아이소모픽한 카테고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걸 정확히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설명을 안 하면 애매한 거예요. 이게 직관적으로 이 증명 과정에서 뭔가 A에서 B를 얻고 B에서 A를 얻으니까 A들의 모임하고 B들의 모임이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구조적으로 같으려면 그 이게 말장난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원래 돌아와가지고 같다는 것까지 증명을 해야 돼. 이게 여기서 증명하기는 좀 귀찮겠지만은 이게 저는 하나 이 문제의식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티어렘 5, 6만으로는 정말 같은 대상인지 전부 다 설명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만약 왔다가 다시 가는 게 같다. 요거까지 이해가 된다면은 정말 같은 대상이구나, 같은 구조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다면은 이게 사실 구조가 같은 두 모임을 비교하는 게 뭐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은 되게 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예, 이게 그래서 제 또 어떤 의견은 뭐냐면 부족하다예요. CRM 5하고 6으로는 왜냐하면 사실은 부족하다기보단 주장이 없으니까 명시적으로 정말 두 개가 뭐 아이소모르픽한 카테고리를 갖는다라고 표현이 돼 있다면 뭐 더 같겠죠. 근데 그런 어떤 수학적인 언어가 아직은 없으니까 그것을 조금 생략을 하신 듯한데 이제 조금 더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음. 혹시 혹시 또, 네. 그러니까 방금 유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좋은 그 가르침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셋에서 이제, 음,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만들어질 수 있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들을 다 모아놓은 것도 또 셋으로 만들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파티션을 만드는 방식도 이걸 다시 또 셋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 시어럼 5랑 6가 말하는 거는 그 셋 사이에서 이제 그 함수를 서로 만들어준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그 각각의 함수가 인젝티브하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바이젝션을 생각하는 거는 무리다라는 말씀인가요? 예, 이제 이 구조를,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큰 얘기거든요. 이퀴벌런스 릴레이션과 파티션이 아예 같은 구조를 갖는다는 건. 근데 뭐 우리의 그 집합론이니까 그렇게 전체 집합을 제안해서 보신다면은 정확히 그 얘기가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또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이대로도 네, 오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혹시 코멘트 해주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는 1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욕심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해주고 싶으신 얘기들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먼저 어, 네네. 말씀하실까요? 네. 저는 짧게 그 렉처 노트에서 맨 위에 있거든요. 렉처 노트 맨 위에 그, 어, 뭐지? X 콤마 이런 순이 있는데. 잠깐만. 그게 렉처 노트 채널지기님이 보내주신 렉처 노트 세 번째 장에 define R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네, 게 있거든요. 네. 그 A의 멱집합 파워셋에서 원소 두 개 뽑아 튜플이라고 쓰신 그 밑줄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X 프로덕트 Y라는 기호가 아니라 X 콤마 Y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튜플 형태로? 그렇네요. 튜플이라고 그, 저 몰랐, 네. 예, 그 튜플로 정의하긴 했는데, 이제 가끔 저렇게 표기도 합니다. 어, 튜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 예, 그냥 모양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원소도 그냥 곱하기로 표현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위상수학에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합하고는 맞지가 않으니까 튜플 그 컴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그랬거든요. 약간 노트 보고 좀 솔직히 뒷내용들이 전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이거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까 지용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곰곰이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저희 집합론 하는 동안 결국에 한 거는 큰 집합 하나 있다고 툭 던져놓고 거기서 그 집합 안에서 부분 집합 잡을 수 있다고 하고 뭐 지들끼리 갑자기 연산을 정의를 하더니 연산을 막 뒤지고 볶고 하더니 함수가 있다고 하고 뭐 함수를 또 정의를 하더니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 뭐 연산이나 관계도 다시 정의할 수 있다고 하고 결국에는 집합 하나 던져놓고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되게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집합을 생각을 할 때 당연하게 저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실수 집합을 다뤄왔고 아니면은 자연수 집합을 다뤄왔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집합론 1, 2, 3강 하다 보니까 순서가 있는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인덱스를 붙이는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고 약간 내가 들고 있는 이 수체계라는 집합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집합을 얘기하거나 대상을 얘기할 때 정확하게 선언을 해야겠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저, 이제, 네, 먼저 하시겠어요? 예, 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이태호 선생님께서 그 마지막쯤에 DRM5의 증명을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 본인의 풀이 그 증명 과정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이 부분은 자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근데 이게 또 자명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왜 맞는지는 또 증명을 해봐야 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이게 뭔가 또 수학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강박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도 그런 거 확실히 있거든요. 뭐 겉으로는 당연하다, 자명하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거 왜 당연한데? 라고 누가 반박을 하면 난 어떡하지? 어, 당연한 거 맞나? 그러면서 이제 누가 그렇게 반박을 했다. 그러면 당연한 거지. 이거 누가 봐도 자명하잖아. 이런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증명하지? 맞는 건가? 틀린 거 아니었나? 예, 근데 그런 감각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결국에는 내가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나에겐 당연할 수 있지만 남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항상 그 상대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그걸 준비하는 태도를 좀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하다고 말할 때 누군가가 왜 당연한데? 라고 하면 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써서 보여줄 수 있어야죠. 상대를 설득할 만큼의 증명을 왜 당연한지. 그래서 그런 감각이 저는 약간 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들 조심해야 돼. 책을 읽을 때 막 clearly 아니면 뭐 데디스 그러니까 즉이라는 말 또는 in other words라는 말도 조심을 해야 되고 it is trivial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정말 트리비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단어들 저도 이거 약간 그때 저도 이거 약간 노트 작성하면서 느낀 건데 뭔가 쓰고 싶은데 약간 약간 쓰고 싶은 마음은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자명한 표현들을. 약간 비슷한 결인데, 이야기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말하는 것들이 좀, 뭐랄까, 아직 좀 정제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좀 공부도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생각도 좀 더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열심히 또 까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저는 그 정제하는 거는 좀 많이 이제 굳이 저는 정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 간의 대화를 할 때 아무리 뭐 우리가 수학을 얘기하니까 뭐 수학적으로 정확히 정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서로 서로가 이걸 정제해서 미리 정제해가지고 와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되게 또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굉장히 정제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정제 안 된 모습으로 또 대화를 하고 좀 까여야 그게 사실 더 기억에 남잖아요. 나 혼자 정제해가지고 완벽하게 발표하고 끝난 것보다 발표하다가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그게 맞나요? 그러면 아니네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더 그건 평생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경험 한 번 해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정제하려고 하시진 않되 이제 또 대화하면서 명료하게 할 것들은 수학이니까 명료하게 하면서 대화를 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리고, 그러면 일단 오늘은 레코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